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서 검사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바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미 제출한 건데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쪽대본처럼 나르던 이 녹취록을 오랫동안 취재를 하시고 전문을 지난주 목요일 공개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영학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녹취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광고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 10년 개발 역사의 개발 비사 스토리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한편의 범죄 드라마, 범죄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한번 1325쪽인데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봉지욱 기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킹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죄 드라마 내지 범죄 소설이다. 범죄 드라마 네. 내지 범죄 소설이다. 자, 이 드라마, 이 소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줄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데요. 그 전에 네. 이거 왜 공개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JTBC 있다가 뉴스타파로 지난해 10월 옮겼는데요. 네. 그 옮기고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정영학 녹취록 거의 이제 완본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해 11월, 10월부터 한 17개 정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들고 뭐 저희가 단독이란 보도를 붙이진 않습니다만 네. 단편적인 보도를 계속 이어봐야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네. 근데 그 녹취록 곳곳에 보면 맥락이나 어떤 단어, 사람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이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맥락을 아는 다른 기자가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17개가 아니고 네. 모든 언론이 이제 지난 최순실 뭐 국정농단 때처럼 네. 달라붙었다면 진짜 충분한 기사가 나왔을 것이고 늦었지만 저희가 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봉 기자님께서는 언론들의 집단지성, 네. 예,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네. 라는 기대인데 관전자 입장에서는요. 한번 이런 것도 자, 쪽대본이 아니라 통대본이 던져졌을 때 네. 언론은 이 통대본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그 언론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 쪽대본 가지고 단독 쓰면서 그 의도가 굉장히 들어간 기사들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해냈었기 네. 때문에 이 통대본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 네. 요리 실력 그리고 관점, 누구에게 음식을 먹이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 소설, 범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그러니까 10년의 기간이에요.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녹음인데 대장동 이 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게 2015년 3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 15년 3월. 15년 3월. 거기를 이제 분기점으로 한다고 치면 딱 가운데네요. 네. 2010년 8월 달부터 2021년 4월 달까지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간인 2015년 3월이 딱 사업 시행자가 돼. 네. 예. 그러니까 그 앞단을 이제 저는 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전. 근데 전반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대장동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겠죠. 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일을 했나? 근데 그게 뭐였냐고 보면 짧게 보면 검찰 수사 무마 그리고 검찰 수사 무마. 성남시 의회에 대한 로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비 단계는 유동규에 대한 로비입니다. 자, 유동규에 대한 로비라고 하셨어요. 네. 전반전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지금. 사업자가 될 때까지. 네. 이때 세 가지. 검찰 수사 무마. 무슨 검찰 수사, 어떤 수사를 무마한 겁니까? 녹취록의 시작 자체가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관련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사건에 이분들이 그때 연루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 보면 이제 이분들이 대장동만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네. 일산 풍동도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일산 풍동. 근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딱 보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보니까 풍동에서 돈이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네, 돈을 빼돌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뒤늦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됐고 네. 그 수사 말고 다른 수사 뭐 최윤길 의장이라는 사람을 로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성남시 의회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얘기인 거죠. 검찰 수사무마 그다음에 성남시 의회 로비 최 그렇죠. 의장을 로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1번 타깃 로비 대상이 최윤길 성남시 의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로비를 다 해놨더니 갑자기 이제 그 뇌물수수 의혹으로 잡혀 들어가게 생긴 네, 거예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무마시켜야 되는 게 있었고 최용길 의장도 무마시켜요. 그렇죠. 그 범죄 행위도. 예. 그러니까 여러 건의 그런 검찰 수사 상황을 무마를 못 시키면 사업을 시작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네.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고비들을 다 넘고 그 다음에는 유동규를 이제 뭐랄까요 포섭하는 거죠. 네, 네. 유동규 그 본부장이었으니까 성남 개발공사, 그렇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뇌물을 주고 어디서 주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뇌물도 업자가 먼저 준 게 아니라 유동규가 먼저 요구를 달라고 하거든요. 해.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 수사를 했을 때 이 녹취록 때문에 이분들이 이 뇌물을 인정을 합니다. 그냥 쉽게.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자기들이 나눈 대화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전의 내용이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위례 아파트 사업자가 됐고 그 다음에 대장동 아파트 사업자가 됐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2019년 그러니까 후반전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녹취예요. 네. 근데 이때 보면 이제 2019년 3월부터 이분들이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개발 사업자가 됐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2015년에 개발 사업자가 됐고 2019년이 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그렇죠. 해. 네. 예. 이제 배당이 시작된 거죠. 네. 배당이 시작돼 보니까 싸움이 납니다. 내가 더 가져가야 돼. 그리고 이 사업에서 원래 주인이었다가 배제된 사람들 네. 네. 아니면 뭔가 이권을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권을 못 받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분들에 대한 협박과 이제 그걸 무마하려는 또 노력 그리고 그 공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쓴 돈. 로비에서 사용한 돈. 네. 그게 분쟁의 아주 불씨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대장동 3인방 간에. 근데 이제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알겠다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난 그렇게 안 인정 믿은 못해. 거예요. 예. 김만배 형님이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난 못 믿겠다. 그리고 하면서 아니 저는 더 썼어요. 네. 그럼 제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공통 비용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보면 그 유동규와 남욱이 어떻게 보면 좀 같은 편 같은 느낌이고 같은 편 느낌이죠. 네. 정영학과 이제 그 김만배 씨가 김만배. 네,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녹취록에서 보면 후반전 녹취록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경찰에서 뭐 인지를 하고 등등등 하는데 마지막에는 보면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터진다. 못 넘는다. 이거 대선의 벽을 못 넘는다라는 네. 걸 굉장히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네. 남욱 씨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미국에 가 있었던 거죠. 한 1년 가까이. 그때 이제 수사가 이제 좀 시작되고 나서 들어갔다가 예. 와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갔다가 미국 갔다가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전반전은 사업 시행자가 대장동 일당 소위 3인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을 따는 데까지. 그다음에 후반전은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로비했던 공동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오갔던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이 돈의 향방을 놓고 말을 하자면 사건을 2015년까지 전반전에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했던 돈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앞서서 무마했던 사건이나 등등 해서 50억 클럽 이런 데 돈이 나가야 되는 네. 것들이 있을 텐데 돈의 흐름을 전반전 후반전에 크게 보자면 돈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녹취록과 뭐 피의자 신문 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또 추가적인 취재를 해봤을 때 네. 전반전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남욱이 조성한 42억대 비자금이에요. 42억대 비자금. 네, 지금 검찰은 그 금액을 42억 5천만 원이라고 했고 예. 그 중에 4억 원이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건네졌다라는 예. 게 이제 검찰 주장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저희가 전반전에서 42억이 마련됐는데 4억은 그래 검찰 그 의견대로 있어 그렇게 갔다고 쳐. 그럼 38억이 어디 갔지? 그렇죠. 라고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박영수 전 특검이 2015년 1월에 그 대한변협회장 선거 나갔을 때 이 예. 비자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 네. 예,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그럼 나머지도 그럼 한 5억이라고 치면 또 그 37억은 어디 갔지?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추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죠. 검찰이 그 어떻게 썼는지 용처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후반전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 그렇죠. 예. 지금 뭐 언론계나 법조계 로비 돈 다 후반전에 거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자금의 용처는 뭐냐면 어찌됐든 개발 수익입니다. 배당금. 네. 배당금인데 김만배가 이제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나 천호동인 1호 사실상 지배하는 이 두 개 회사에서 네. 넣고 빼고 한 돈이 800억입니다. 800억.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473억을 대여금으로 했다는데 사실은 그 빌렸다 다시 갚았다 이런 식으로 한 게 한 800억 가량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148억 정도 잔액이 이제 대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김만배가 만들었던 비자금, 만들어서 쓴 비자금은 저희가 볼 때 248억이다. 248억. 네, 240억대라고 보이는데 예.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 돈으로 내가 약속그룹에 대한 지불을 처리했어. 자, 약속그룹이 50억 클럽입니까? 그렇죠. 아니, 네. 약속그룹은 훨씬 더 큰 집단이고요. 50억 네. 클럽 플러스 알파. 그렇죠. 예. 근데 50억 클럽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했다고 녹취록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자금은 이 사건 2021년 9월 이후에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김만배가 빼돌린 예. 은닉 자금에 대한 수사거든요. 네, 네. 근데 은닉 자금을 해봐야 이 사건 검찰 그 수사 시작된데 누가 범죄나 로비를 하겠습니까? 예, 예.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로비 자금을 만들어서 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200 지금 봉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248억 네. 이거 어디로 간 거냐? 약속그룹에 갔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간 거냐? 최소 그렇고요. 그래고 저희가 몇 개 사례를 추가로 취재해서 밝힌 건 뭐냐? 예를 들면 홍성근 이게 50억 클럽 중에 유일하게 언론인인 머니투데이 그 홍성근 회장. 네. 예. 경찰은 2019년에 50억 빌렸다 갚았다. 그거만 이제 이 부분 이자를 안 냈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다. 굉장히 네. 어떻게 가볍게 보고 넘긴 거예요. 송치를 검찰에. 그렇게 해도 되나? 근데 저희가 이 정영 녹취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그리고 또 피의자 신문 주소에는 2021년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두 아들들한테 49억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갔다가 터지고 나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녹취록엔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홍성근 회장이 돈을 해달래. 200억 정도. CD를 발행해서 나한테 뭐 준대.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계속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개발 사업에서 실제로 처음이자 끝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의 흐름이란 게 검찰이 보고 있는 돈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이다. 네. 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럼 대장동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는데 네.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정말 이재명 측이 관여를 한 거야?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428억을 나눠 갖기로 한 거야? 천화동인 1호 428억, 동균에 뭐 이렇게 지금 요즘 네. 최근에 나오는 거, 네. 뭐 2025년에 주기로 했다, 또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했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정영 녹취록에 없는 얘기고요. 없어요? 네. 음. 없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그런 거액 428억을 건네기로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50억 클럽의 존재가 지금 수사무화 상황이나 정황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도움을 준 거야? 정말 받은 거야?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흐르면 나타났죠. 그렇죠. 김만배 뻥카, 뭐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뻥카가 아닌 상황이 나왔고 녹취록을 보면 박영수 측에도 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 친척 뭐 그렇죠. 이쪽을 통해서 네. 들어가죠. 지금 친척을 분양업자 그렇죠. 뭐 이런. 예. 친척에게 어떤 뭐 109억 원을 2019년에 줬다라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썼던데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이미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본류와 지류가 있을 텐데 뭐 이게 사업이 크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징상 뭐 여기저기 돈 뭐 기자들한테도 주고 또 법조인들한테도 주고 뭐 행정 관료들한테도 주고 이랬을 텐데 본류와 지류를 나눠본다면 본류는 전반전 42억의 비자금, 적어도 37억의 비자금이 용처가 지금 안 그렇죠. 보인다.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후반전 248억 원의 김만배 비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최소입니다. 최소. 네. 근데 갑자기 기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 기자들 이름은 안 나온다면서요. 돈 받은 기자들. 이름은 나오진 않고요. 이제 2020년 2, 3월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비 정황이 나오는데 예. 그런 이제 언급이죠. 기자들한테 뭐 내가 뭐 2억씩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게 더 쉽더라. 분양권 받아주는 게. 그리고 뭐 대장동 이런 기사를 얘기가. 막내나 너무 힘들다. 예. 라는 게 나오고 한 1년 뒤에는 야 이거 터지겠다 이거. 예.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막어. 예. 대장동 돈으로 이제 더 이상 기사 못 막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 뭐 지회, 그러니까 지회라는 건 보니까 지역신문 언론 모의가 같아요. 지역신문 언론 모의.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지역신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언론계에서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은 맞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본류라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네.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큰 뭐 그 소위 약속 그룹 50억 클럽 플러스 알파라는 약속 그룹에 흘러간 돈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전반전 37억 나무기 조성했던 이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물론 액수가 큽니다. 한 기자에게 뭐 9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고 했던 거 크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류에 해당하는 기자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왜 이 시기에 왜 기자들에 대해서만 또 법조그룹에도 로비했다는 얘기가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데 법조그룹은 쏙 빼고 50억 클럽도 약속 클럽도 다 빼고 이 시기에 기자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네. 짜장면 하나 시키고 짬뽕 하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짜장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군만두 나온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50억 클럽 수사 못한다는 게 검찰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론계 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네. 뭐 제기된 의혹을 우리가 모두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50억 클럽에는 수사가 시작될 거는 같은데 네. 본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억 클럽에 관한 부분 네. 그 부분 수사를 안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구나. 그렇죠. 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관돼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총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특수부의 네. 뭐 시조새 격인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영수 측에 뭐 이제 뭐 돈이 흘러간 정황도 있고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고 네. 11억 원을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 되게 좋아요. 일반 직원들한테 11억 원씩 대여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법조계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이거 제3자 뇌물 아니야? 제3자 뇌물 가능하죠. 예, 제3자 왜냐하면 박영수 측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네. 녹취록상의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가가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네. 지금 수사는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주택법 위반이다. 네. 이 혐의입니다. 자, 본류 수사를 위해서 지금 좀 집중해야 될 거 한 네.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어느 수사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 비자금. 전반전에 있었던 남욱의 42억대 비자금. 42억. 이거 진짜 다 어디로 간 거야? 네. 라는 걸 정확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후반전에서는 그럼 김만배가 그 회사 돈 대여금 형식으로 만든 그 비자금들 248억. 네. 최소 248억이니까요. 최소. 일일이 밝혀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대장동 수사의 네. 핵심이다. 나머지는 지류고 굉장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수사. 즉 짜장면 짬뽕 시켰는데 군만두부터 막 먹으라고 갖다 주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 지금까지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